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에너지 패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지. 희토류 희소금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사실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이 희토류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희토류라는 게 도대체 뭐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만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형은 학자이기 전에 예전에 컨설팅 펌에서도 일했던 컨설턴트이기도 하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컨설턴트는 분야가 없어. 어느 회사가 이것 좀 컨설팅 해주세요 하면 그런 걸 하는 거잖아. 지금도 내 주력이 대학 교수직도 가지고 있지만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나 어느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 좀 교수님 경제성 분석해 주세요 하면 그거 해서 공부해서 해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야가 넓어진 거야.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트렌드인 뭐 스마트팜이 생겼다? 그럼 그 스마트팜을 지금부터 전공한 사람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을 사람 기다리면 언제 그거 연구를 하겠냐고. 그럼 빨리 스마트팜이 뭔지 학습해서 그쪽 관련 분야, 딱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로 학위 딴 사람 없을 테니까 관련 분야 전공한 사람에게 다이다이 그냥 진짜 딱 토론해서 맞짱 토론해서 다 설득시킬 정도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보고서 써서 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스코프가 넓어졌는데 나도 마지막까지 하기 싫었던 게 있었어. 희소금속과 희토류. 그래요? 뭐 이러면 벌써 라떼 수준의 그 방송이 돼버리는데 내가 사실 예전에 이런 소리 하면 다 이게 요즘은 나이 든 사람 취급도 받잖아. 근데 사실 그런 맥락에서 나도 하나 하면 내가 사실 서울대를 못 간 이유가 화학 때문이거든. 화학. 나 화학 공부가 너무 싫었어. 저도 우리 때는 저도 뭐 라떼 얘기한다면은 다 했잖아요. 우리 때는 진짜 다 했잖아요. 뭐 지구과학, 생물, 화학, 물리 뭐 다 했잖아요. 진짜 하기 싫어도 다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내 수능 성적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수학 다 맞고 영어 다 맞고 국어 하나 틀렸나 다 맞았던 그랬는데 아니 그래서 국영수를 거의 다 만점을 봐주셨는 분이 전국 수석을 못하고 왜 연대를 가셨습니까? 서울대를 못 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화학 때문에 반타작을 했어. 아직도 그 화학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정확하게 그 화학식이라는 게 왜 그렇게 돼야 되고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여튼 나도 공부를 되게 싫어했는데 그런데 이 희토류와 희소금속이 워낙 산업적으로 중요해지다 보니까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꾸역꾸역 그냥 한 4년 동안 내 천천히 공부해야지 하면서 조금씩 억지로 읽어서 내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 근데 그걸 좀 가지고 얘기를 해줄게. 이 문과생이 이해한 희토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거 웬만하면 아는 척 많이 하는 사람인데 야, 화학은 저도 정말 쉽지 않아서 저도 지금 뭐 등에서 땀이 한 줄기가 쭉 흐르고 있는데 이거 형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다행히 나도 내 수준이라는 게 뻔하지 않니? 자, 한번 보자고. 일단 희토류가 문과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다 읽어봤어. 논문도 몇 개 읽고 관련 서적도 읽고 세미나도 몇 번 갔어요. 이거드만 산업의 조미료야. 산업의 조미료? 원래 우리가 석유로 플라스틱류 만들고 그 다음에 철이랑 대표적인 비철금속들로 온갖 산업재를 만들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좀 더 단단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좀 더 부식이 안 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좀 더 저항값을 낮추려고 한다든가 발열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뭔가 좀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내게끔 만들려면 섞어찌개를 해야 돼. 합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합금으로 섞어주는 대표적인 조미료, 그 조미료가 희소금속과 희토류인 거야. 그래서 희토류는 그냥 산업의 조미료다. 그럼 조미료 없으면 맛이 밍밍하잖아. 약간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정말 맛깔스럽게 뭔가 물건을 엣지 있게 만들려면 희토류, 희소금속이 다 필요해. 고향의 맛이 들어가야 되는 그렇지. 희토류와 희소금속이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희소금속이라는 게 있고 희토류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정확히 말하면 희소금속 안에 희토류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부분집합인 거지, 희토류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 희토류를 뭘 희토류라고 불렀느냐. 그 단어에서 한자 이름에서 드러나더라고. 희귀한 흙. 그렇죠. 그게 희토류잖아. 흙토자잖아. 희귀한 흙이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희토류니까 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종류를 말하는 거지.
그럼 도대체 얼마나 희귀해야 희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 지구의 지각을 봤더니 지구의 지각의 90%는 이 4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가 수소고, 하나가 산소고, 하나가 알루미늄이고, 하나가 철이야. 이 4가지가 90%를 차지해. 그 다음에 실리콘, 니켈, 마그네슘, 황, 칼슘이야. 이게 9%야. 네. 그럼 합치면 몇 퍼센트니? 99%죠. 그리고 나머지 1%가 우리 원소 주기율표상에 있는 100종류가 다 거기에 들어가. 그렇게 정리를 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 이 1%의 나머지 100가지가 다 들어가니 여기서부터 우리가 희소금속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후보군들이 정립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희소금속이라고 지칭하고 명칭을 부여했던 것도 사실은 미국이야. 미국에서 1954년도에 희소금속 핸드북이라는 책을 발간해. 그때부터 뭔가 희귀한 것들에 대해서 희소금속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희귀하다라는 부족하다는 이런 거는 기준이 뭐냐 했었을 때 그 핸드북에선 크게 4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희소금속으로 봐야 된다라고 분류하고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지각 내에 절대적인 부존량이 적을 경우도 희소금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하나고 네. 두 번째, 부존량은 많아. 부존량은 많은데 이게 너무 흩어져 있거나 조금씩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취합해서 그거를 산업화하기가 어렵구나. 그렇지. 네. 그럴 때도 희소금속이라고 하자. 부존량은 많지만 모아서 정제해서 하나로 뭔가 이거 찾으셨어요 하고 바 한 덩어리를 금속바 한 덩어리를 줄 수 있게끔 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도 희소금속으로 하자. 그 다음에 똑같이 부존량은 많아. 그런데 흩어져 있지도 않고 잘 모여 있어. 그런데 이걸 채굴하고 추출해서 정제하는 게 또 어려울 때도 그럴 때도 희소금속이라고 하자. 결국 많으면 뭐해? 우리가 쓰지를 못하는데 그런 의미겠지? 네. 그 2가지 그러니까 경제성이 안 되는 것과 그걸 추출할 수 있는 기술 여력이 안 되는 이 2가지도 희소금속이라고 보자. 부존량이 그러니까 부존량이 많아도 희소금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추출한 금속의 용도가 없고 특징이 뚜렷하지가 않아. 그래서 아무도 개발을 안 해. 그거 찾으셨어요? 누가 찾아서 왔어 갑자기. 저 원소 주기율표상에 있는 이쪽 끝단에 있는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찾는데 했는데 그거 없는데? 아니 그게 추출하기도 어렵지 않고 그걸 왜 안 확보해 놓으셨어요? 찾는 사람이 있어야 개발하지. 근데 그걸 왜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지. 바로 사람이 찾는 용도가 없어서 개발 자체를 안 해도 희소금속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희소금속이 무조건 희귀하고 절대적인 부존량이 적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 희소금속 말고 희소금속 중에 희토류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계산을 해봤더니 그럼 그게 생각보다 많이 있네. 그럼 전 세계 매장량이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지금 생산량에 비해서 매장되어 있는 양이 내가 정확한 통계 찾아봤거든. 798배가 있어. 달리 말하면 가치 연수가 798년이라는 거잖아. 아직 800년 가까이 쓸 수 있는 희소금속은 그런 부존량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물론 그 안에 편차는 있지만 그냥 토털리 했었을 때. 그런데 석유의 가치 연수는 지금 공식 통계는 어떠냐? 40년이야. 아니 근데 석유는 저 어렸을 때는 석유 30년 가치 연수 30년이라고 그래서 석유 아껴 써야 된다. 뭐 자원 없는 나라에서 석유 조금 있으면 끝난다 하고 30년 지났는데 또 40년이래. 중요한 얘기했어. 더 깊이 파고 새로운 것도 찾고 해서 40년 늘어가긴 하지만 엄연하게 하여튼 석유는 그래도 40년이야. 가치 연수가. 그런데 희토류도 똑같이 같은 과정을 거치겠지. 희토류도 이러다가 50년 뒤면 고갈되어 할 것 같으니까 또 찾고 또 찾으면 또 연장이 되겠지. 그렇죠. 하지만 지금만 해도 가치 연수가 800년 가까이 돼. 자, 그래서 희토류가 중국에만 잔뜩 있고 다른 나라엔 없어서 문제가 된다. 이건 잘못된 워딩이다. 있긴 있는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캐려는 노력을 안 했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어. 네. 그것도 오늘 하나씩 얘기를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히토류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전 세계에서 희소금속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절대적으로 공급자 역할을 했던 나라가 어디다? 미국. 미국이야. 네. 미국이 어디냐 하면 마운틴 패스라는 곳이 있어. 네. 나 여기도 한번 가봤어. 여기인지 모르고 지나간 거야. 여기가 마운틴 패스라는 곳인데 여기가 세계적인 히토류 산업단지였어.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히토류를 채굴해서 뭐라고 해야 돼? 그걸 가지고 전 세계 공급해줬거든. 이 당시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전 세계 그 히토류 산업의 메카 국가는 미국, 호주, 그 다음에 브라질, 남아공, 어떻게 보면 전부 친미 성향의 국가지. 네, 그렇죠.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었던 거야. 이들 국가 말고 하나를 더 꼽으라고 하면 인도 정도가 꼽아. 그래서 정말 미국이 전 세계 히토류 시장마저도 석유와 함께 꽉 잡고 있었어. 그래서 히토류 살려면 또 미국한테 굽신굽신 거려가지고 저희 유로팀즈 살려고 하는데 그 키로당 얼마에 파실 거예요? 너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 레이저 산업할 때, 레이저 때 많이 쓰거든. 이것도 우리 군수산업 저 위협하려는 놈이네. 안 돼! 하면 진짜 쉽지 않은 이런 물건이었어. 그랬는데 미국이 그러면 왜 이 사업을 접었느냐? 환경 파괴가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자원은 한정된 거야. 그런데 그걸 다 먼저 캐서 쓰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자원의 가치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가치가 더 늘 가능성이 많아. 그렇죠. 우리 원자력 기술 없었을 때 우라늄이 뭔 의미가 있었겠어. 그렇죠. 돌멩이인 거지. 뭐 석유도 그렇고. 그렇지. 그냥 버리는 거야. 천연가스도 옛날에 그냥 버렸다고 했잖아, 내가 계속. 옛날에는 농사 지으려고 만약에 했다가 팠는데, 우물 필요해서 우물 파다가 팠는데 검은 물 나와. 못 쓰는 거지. 이 땅은 못 쓰는 땅이 농사. 맞아. 이거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이게 금보다 더 비싸지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걸 지금 과학기술 수준에서 우리가 다 갖다 쓸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이 선택했던 선택지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이거는 그냥 뭐 하자? 우리 미국 거는 놔두자. 근데 놔둔다고 했었을 때 미국이 해외 국가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우리 거 먼저 다 캐서 다 고갈시키려고 니네 거 개발 안 하는 거라며? 이러면 욕먹잖아. 그래서 뭘 했냐면 환경을 명분으로 생각한 거야. 환경 관련한 규제 또 하나가 더 있어. 노동환경. 네, 노동환경. 탄부들 네, 그렇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거 안 되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안전수칙이라든가 보건수칙들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뭔가 광업을 하는 규제를 까다롭게 만들었어. 그러니 자연스럽게 미국 내에서 광업산업이 주춤해지게 되겠지. 해외에 가려고 했더니 해외에서 캐려고 딱 봤더니 거긴 규제도 없어요. 규제 없고 뭐 사람들 12시간 2교대로 그냥 맞아. 막 잡아 돌리는 거야. 막. 그래도 되고 15살짜리도 와서 일하고 뭐 근로계약서 그런 게 어딨어요. 맞아. 와서 일하고 일당 받아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미국의 여러 광업 관련한 회사들 또 캐나다의 광업 개발하는 회사들 이게 이제 전 세계 광업 회사들의 10강이 거기 두 나라에 대부분 있거든.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 광산을 어디 가지고 있냐면 캐나다 본토 일부하고 그 다음에 다 해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전부 외국으로 나간 이유가 자국 내에 있는 히토류도 캐지 말자. 웬만하면 석유도 최대한 그냥 적정하게만 캐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미국의 정책 기조였지. 그거를 환경이라고 패키징을 한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꾸 희소금속과 히토류의 니즈가 높아지는 거야. 백색 가전이 점점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휴대폰이 점점 대두되기 시작했고 광 케이블을 비롯해서 통신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전부 다 희소금속과 히토류가 들어가거든. 그런데 이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자 그리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이자 또 한 가지는 규제가 적은 나라이자
인건비가 싼 이 세 가지가 맞물린 나라가 딱 보이는 거야. 어디? 중국? 중국. 그래서 중국은 희소금속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큰 니즈가 없었어. 근데 중국의 희소금속을 보고 달려가기 시작한 회사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애플, 그 다음에 GM,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BMW, 그리고 한국에서는 삼성, 이런 회사들이 이 희소금속과 이런 것들을 싸게 조달받을 수 있는 중국에다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희소금속 좀 더 갖다 주세요, 더 갖다 주세요 발주를 넣기 시작하니까 중국에서 이 희소금속과 관련된 광업이 붐을 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중국이 빠르게 희소금속 산업이 정비됐고 그게 산업화돼 버린 거지. 그런데 이렇게 중국 내에 희소금속의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줬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해외 다국적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대거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내가 슬쩍 얘기했을 거야. 네. 2011년. 이때가 왜 중요하다고 했지? 2011년에 이거를 이제 뭐 비축하겠다 이렇게 그렇지. 선언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중국이 주판을 튕겨봤어. 이제 딱 보니까 전 세계 주요 산업들 중에서 첨단 산업들 중에서 또 방위 산업 중에서 희토류 희소금속이 안 들어가는 게 없네.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이 정도면 거의 맥스를 찍은 것 같다. 그리고 비축까지 해놓으면 이제 아무도 우리 못 건드린다. 요 오판 아닌 오판을 한 거야. 오판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오판 아닌 오판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희토류, 희소금속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까지 전부 제휴 맺어서 거기 있는 것까지 전부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국내 비축해 놓는 걸 선언하자마자 미국이 이제 너랑 나랑 싸우자는 거지? 알았어.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중국이 그 오판 아닌 오판 나래도 솔직히 그런 생각 했었을 것 같아. 그 당시 희소금속에 대해, 희토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희소금속까지 아니고 희토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중국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어. 이게 어떻게 됐느냐? 2011년도에 중국이 희소금속 저희 비축할 겁니다라고 발표하자마자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려. 우리 에너지 패권 이제 유실된 겁니까? 중국이 희소금속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 부분에서 자원 패권, 에너지 패권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뭐 한 겁니까? 통계조사치도 가져와 보세요 했더니 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발표된 걸 보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채굴한 희토류 그걸 100%라고 했었을 때 12만 4천 톤인데 그 중에서 중국에서 채굴한 게 몇 톤일 것 같아? 너 두둑히 써라. 10만 톤. 10만 톤. 12만 톤이야. 다네요? 12만 4천 톤인데 네. 12만 톤을 중국에서 채굴한 거면 생산한 거면 네, 다네. 다지. 네, 다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이게 보고가 된 거야. 우리 그동안 그러면 이 희토류 국산 자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뭐야? 100% 수입해온 거예요? 아니 그럼 어느 나라에서 주로 수입해온 겁니까? 거의 중국입니다. 아니 중국이 얼마나 생산하는데요? 12만 4천 톤 중에서 12만 톤을 생산합니다.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이걸 지켜볼 수가 없다. 그래서 뭘 선택했다? 자원전쟁, 에너지 패권. 그러면 에너지에 따라서 산업의 주류가 달라지거든. 그렇죠. 석유를 쓰는 형태로 가동할 거야?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랑 반도체로 제어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거야? 이걸 결정할 때 그렇죠. 그 사이에 아마 환경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희토류와 관련된 많은 인더스트리를 자체적으로 키워보려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본인들이 역사상 마운틴 패스를 비롯해서 옛날에 우리가 희토류 정말 많이 생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생각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트럼프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 시간을 좀 벌자. 안 하겠다는 건 아닐 거야. 시간을 벌자. 당분간 우리가 전 세계 1등 산유국이고 셰일 혁명으로 우리가 투자도 거의 많이 해놨으니 이걸로 돈을 좀 더 벌자. 그리고 시간을 좀 벌고
그 사이에 희토류를 어디서 확보할지, 희소금속을 어디서 확보할지 좀 대책을 세워보자. 그 대책 중에 하나가 그린란드야. 그린란드에 희소금속과 희토류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다라는 추정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린란드를 일단 미국 영토로 해놓고 그리고 캐나다 북부지방도 그게 많을 가능성이 어마어마. 그린란드랑 같은 그렇죠. 쪽에 있잖아. 그래서 야 캐나다 넌 할지도 모르잖아. 내가 할 테니까 우리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런 복선도 있지만 뭐 캐나다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적어도 그린란드 정도만 품어도 상당히 많은 걸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시간 벌기 위한 용도가 지금 미국이 하려는 행보인 거야.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를 이해하는데 바로 희토류와 희소금속 가장 명확하게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키워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당연히 정해진 미래로 앞으로 점점 붐업이 될 텐데 속도가 좀 굉장히 뒤로 늦춰졌다. 그럼 2차 전지 산업과 전기 자동차는 언제쯤 각광받고 붐업이 일어납니까? 그건 미국이 희토류와 희소금속에 대해서 완벽하게 확보했을 때 확실한 지배권을 갖고 있다 판단. 그러면 바로 전기 자동차로 100% 트랜스퍼 됩니다. 왜? 전기 자동차는 움직이는 휴대폰이야. 그렇죠. 휴대폰 시장을 미국이 장악하고 휴대폰이라는 걸 기반으로 전 세계 영토를 그리면 전부 미국 색깔이지. 그렇죠. 지금 거기 영토 있잖아. 네. 각각의 나라의 주권을 기반으로 영토가 그려져 있는데 네. 디지털 주권, 휴대폰 주권을 가지고 영토를 그리면 전 세계가 iOS 아니면 안드로이드 쓰지 않아? 네, 중국 그렇죠. 정도 빼고? 네, 그렇죠. 그러면 전부 미국 영토로 색깔을 칠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움직이는 자동차도 이제 휴대폰화 되는데 그걸 미국이 뒤로 미룬다고? 천만에. 그래서 희소금속과 희토류 만약에 2차 전지하고 전기 자동차 투자해 놓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미국이 희소금속과 희토류를 빨리 확보하기를 기원하시는 게 내 주가가 다시 뛰는 가장 근원적인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